지난해 잡혔던 사람이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또 가자행 선박에 탔습니다. 네, 참 믿기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이 문장 무슨 영화 대사가 아니고요. 2020년 5월 중순에 그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최근 일이죠. 그리스랑 이탈리아에서 출발해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가던 민간 구호선이 있었잖아요. 키리아쿠스 X호 그리고 리나알 라블시호. 이 배들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한테 강제로 납포가 됐습니다. 네, 무장병력이 투입됐죠. 그런데 이 배 안에 한국인 활동가 2명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1명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처음 읽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소식 들었을 때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이게 단순히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억류됐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 상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건 국가가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도 사지로 뛰어든 그 개인의 신념, 그리고 명백하게 법을 어긴 범법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들을 구출해야만 하는 국가의 보호 의무.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한 정말 어마어마한 딜레마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 깊이 있는 탐구에서 다룰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우리가 매일 보는 그 뉴스 속보의 틀에서 일단 좀 벗어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 속보의 틀이요? 네, 그 많은 매체들이 이 사건을 보도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스라엘 미립국 시도라는 표현을 막 쓰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헤드라인에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보면 이 미립국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처음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저도 자료 보면서 그게 제일 의아했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미립국이라고 하면 왜 멕시코 국경 넘어서 미국으로 몰래 숨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공항 검색대 속이고 이스라엘 본토로 막 잠입하다가 걸리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분들이 향했던 목적지도 그렇고 실제로 이스라엘 군한테 납포된 장소도 그 이스라엘 영토가 전혀 아니었다면서요? 네, 완전히 아닙니다. 이 구호선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의 해안선이었습니다. 아, 가자지구 쪽이었군요. 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이스라엘 해군이 이 배들을 가로막고 무력으로 진압한 그 위치입니다.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디였죠? 키프로스 남방, 그리고 가자 외곽을 아우르는 공해상, 그러니까 국제수역이었습니다. 와, 공해장이요? 공해장이면 말 그대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 바다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냥 열린 바다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다 위에서는 육지랑 전혀 다른 룰이 적용된다는 건데요. 공해상에 떠 있는 배는 오직 그 배에 꽂힌 깃발, 즉 기항국가에 관할 것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깃발을 꽂은 나라의 법만 적용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권이 단 1mm도 미치지 않는 국제수역에서 이스라엘이 제3국 깃발을 단 선박을 막아선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의 미립국하려 했다라고 부르는 건요, 이스라엘이 공해상까지 자기네 앞마당처럼 통제하고 있다는 걸 그냥 무비판적으로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언론들이 단어 선택을 잘못한 거군요. 네, 이 활동가들은 이스라엘에 숨어 들어가려던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앞바다에 일방적으로 쳐놓은 그 해상 봉쇄선을 국제수역에서부터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려다가 군사적인 제지를 당한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국제법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립국자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인 게 이분들의 진짜 사법적인 위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네, 이게 국내법으로 넘어오면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지죠. 맞아요. 국내법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일단 이 활동가분들이 KFFP,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한국본부 소속이신데 배를 탄 동기 자체는 아주 뚜렷합니다. 가자지구의 극심한 기아 문제, 인도적 위기에 연대하겠다, 이런 명분이었죠. 네, 목적 자체는 인도주의적인 거였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입장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현재 가자지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여행경보 4단계, 즉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잠깐만요. 여행 금지 구역이라는 게 그냥 정부가 저기 위험하니까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이렇게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아니죠.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법적 강제 사안입니다.
정부의 특별한 허가 없이 이 구역에 진입을 시도하면 곧바로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아예 범죄가 되는 거군요. 네, 국가가 헌법으로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법까지 만들어서 특정 지역을 막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이유죠? 개인이 굳이 위험 지역에 들어갔다가 만약 인질로 잡히거나 억류되면 국가는 그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외교적 자산하고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잖아요. 제가 심각한 외교적, 군사적 위협에까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거군요. 근데 특히 이번에 배에 타셨던 김하연 활동가 있잖아요. 그분의 과거 기록을 보니까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단번에 짐작이 가더라고요. 네. 그 작년 사건 말씀이시죠? 네, 불과 반년 전이에요. 2025년 10월에도 똑같이 9호선에 탔다가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한테 납포된 적이 있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상황이 정말 심각했죠. 기록을 보니까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손목이 케이블 타이로 꽉 묶인 채로 이스라엘 기브온 감옥에 끌려가서 나체로 신체 검사까지 받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그런 가혹행위를 겪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때 우리 외교부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국민이 그렇게 잡혀갔으니까요. 즉각 영사를 파견하고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엄청나게 전방위적인 외교 교섭을 벌였습니다. 와, 대통령실까지 움직였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틀 만에 정말 간신히 석방을 시켜서 튀르키예로 추방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했거든요.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다시 가자지구로 가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선언을 하셨죠. 저는 진짜 이 대목에서 기가 막혔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여러분. 국가가 이 사람의 여권을 완전히 무효화시켜 버렸잖아요. 네,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외교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신 구하느라 정말 국가적 비상사태까지 겪었는데 거기를 또 가겠다고 이건 절대 안 돼. 하면서 아예 법적으로 출국을 꽉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조치였죠. 그런데 활동가 측에서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도 이 사람의 출국은 공공복리에 너무 큰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면서 기각을 해버렸어요. 네, 사법부도 정부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국가가 저기 지금 초강력 태풍이 불고 있으니까 바다로 절대 나가지 마 하고 면허증을 아예 빼앗아 버렸는데 기어코 다른 항구, 그러니까 제3국으로 몰래 가서 또 배를 띄운 격이란 말이죠. 이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마저 완전히 무시했다는 뜻 아닙니까? 정확한 비유입니다. 활동가 개인의 내면을 보면 인류애적 연대라는 숭고한 신념이었을지는 몰라도요. 국가 시스템이라는 객관적 관점에서 보면 법원의 판결마저 우회해버린 아주 명백한 범법 행위이자 도발이었던 셈이죠. 정말 복잡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한 번 더 꼬입니다. 또 꼬이나요? 네, 이분들이 한국법을 어긴 건 명백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들을 공해상에서 막아세운 이스라엘군의 행위는 어떨까요? 여기서부터는 지중해 한가운데서 벌어진 아주 치열한 해양법 전쟁, 즉 국제법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아, 맞다. 아까 공해상에서는 어느 나라도 주권을 막 행사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남의 바다에서 민간 선박을 그렇게 무력으로 진압을 한 겁니까? 이게 무슨 무기가 잔뜩 실린 군함도 아니고 구호물품 싣고 가던 민간 배였잖아요. 이스라엘이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94년에 제정된 산네모 매뉴얼이라는 문서인데요. 살레모 매뉴얼이요? 네, 이 매뉴얼이 해상무력 충돌에 관한 일종의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건데 이스라엘은 이 중 특정 조항들을 콕 집어서 근거로 삼습니다. 교전 중인 국가가 합협적으로 해상 봉쇄를 선포했다면 그 봉쇄선을 뚫으려는 의도가 명백한 상선은 비록 그곳이 공해상이라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납포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하마스한테 무기 들어가는 거 막기 위한 정당한 방어다? 이런 거군요. 근데 잠깐만요. 매뉴얼이요. 무슨 가전제품 설명서도 아니고 이게 뭐 유엔 헌장 같은 국제사회의 헌법적인 조약도 아닌데 일개 매뉴얼을 근거로 다른 나라 배를 막 공격해도 되는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라이덴 국제법 저널 같은 아주 권위 있는 학술지들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하는 핵심 이유거든요. 학계에서도 비판을 하는군요. 네, 살레모 매뉴얼은 세계 각국이 정식으로 서명하고 비준한 구속력 있는 조약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탈리아의 한 기관에서 학자들이랑 해군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리해놓은 지침서에 불과해요. 헐, 구속력이 없는 거였어요? 네, 국제해양법의 진짜 최상위 룰, 절대적인 룰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합의한 유엔 헌장입니다. 유엔 헌장이 우선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유엔 헌장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타국의 영토나 민간 선박에 대해서 함부로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중립국 깃발 달고 가는 민간 선박을 군대까지 동원해서 납포하는 건 명백하게 무력 사용 원칙 위반이네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에 무기가 실린 것도 아니고 그냥 식량이랑 의약품이 실려 있었는데 말이죠. 네. 게다가 더 역설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금과 옥조처럼 꺼내든 그 살레모 매뉴얼 안에도요. 이스라엘의 현재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버젓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요. 자기가 들이민 근거에 자기가 걸린다고요. 네, 그 매뉴얼조차도 민간인의 기하를 유발하거나 생존 필수품의 공급을 차단할 목적의 봉쇄는 엄격히 금지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와, 기가 차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공해상에서 무력 작전 펼칠 때는 그 매뉴얼을 자기들 유리하게 가져다 쓰면서 정작 그 매뉴얼에 아주 중요하게 적혀 있는 기하 유발 금지 조항은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철저히 무시하는 거죠. 야, 체리피킹도 진짜 이런 체리피킹이 없습니다. 반면에 활동가들은 야, 너희가 하는 봉쇄 자체가 애초에 불법인데 우리가 그 불법을 뚫고 지나가는 게 도대체 무슨 죄냐?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국제법에 대한 해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중해 한가운데서 이걸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야말로 완벽한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 그러네요. 정부 입장 참 난처하겠어요. 초국경적으로 무력을 막 남용하는 이스라엘한테도 항의를 해서 통제해야 하고 동시에 국내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지로 뛰쳐나간 자국민도 어쨌든 살려서 수습해야 하니까요. 이 엄청난 딜레마가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났었죠. 당시 국무회의 발언 자료를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아주 수위가 높아져. 외교적인 수사 같은 거 다 걷어내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짜 대놓고 경로를 표출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스라엘 자기 땅이냐, 제3국 성곽을 납포하는 게 타당하냐, 이렇게요. 네,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셨죠. 심지어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니까 ICC 체포영장 집행까지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사실 우리 정부가 특정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온 건 정말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례적이긴 하지만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당연한 분노이자 아주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아무리 우리 국민이 얄밉고 법을 어기고 나갔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외국 군대가 공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탄 배를 무력으로 억류했는데 국가가 그걸 그냥 가만히 지켜본다. 그건 대한민국의 주권하고 해양 통행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국민을 구출해야만 했던 거죠. 다행히 이스라엘도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부담을 좀 느꼈는지 복잡한 구금 절차 없이 곧바로 특별추병 형식으로 이분들을 풀어줬습니다. 네, 신속하게 풀려났죠.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서 야, 여기서 진짜 진정한 아이러니를 느꼈거든요. 이분들 아까 정부가 여권 무효화시켰다고 했잖아요. 네, 여권법 위반으로 무효화됐죠. 아니, 여권이 무효화가 됐으면 아예 비행기 티켓 자체를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체 어떻게 한국으로 귀국을 한 겁니까? 자, 여기서 우리 외교부에 아주 뼈아픈 행정적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정부가 이분들을 귀국시키려고 이들의 귀국 경로에 맞춰서 이른바 여행증명서라는 걸 발급해줬어요. 여행증명서요? 네. 이게 우리가 해외여행 갔다가 여권 잃어버렸을 때 대사관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일반적인 긴급 여권하고는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오로지 타국으로 이동하는 건 맞고 딱 한국으로 송환시킬 목적, 그 한 가지 목적으로만 발급하는 일방향 특수신분증이거든요. 제가 이 상황을 한번 비유해 볼게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상습적으로 초고속 난폭운전을 하니까 절대 운전대 잡지 마 하고 운전면허를 아예 취소해 버렸어요. 네, 면허 취소. 근데 이 사람이 기어코 남의 차를 훔쳐 타고 나가서 절벽 끝에서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쩔 수 없이 출동해서 목숨은 구해놨는데 이 사람을 경찰서로 연행해서 데려오려고 보니까 무려 최고급 VIP 리무진 경찰차 뒷좌석에 딱 모시고 심지어 운전기사 노릇까지 해가면서 모셔와야 하는 약간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아주 뼈를 때리는 비유네요. 정확합니다. 국가가 법을 어긴 범법자를 귀국시키자마자 당장 여권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국가 스스로 막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들의 귀국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네, 국가의 사법적 통제력하고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생겨난 정말 어색한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된 거죠. 와, 이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까 저는 머리가 좀 아픕니다. 자료에 정리된 내용 중에 이 복잡한 사건을 바라본 우리 사회에 아주 극명하게 엇갈린 두 가지 시선이 있잖아요. 이걸 읽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어느 한쪽에 손을 쉽게 들어주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마 오늘 탐구를 들으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 먼저 이 활동가분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쪽의 시각을 보면요. 이건 지극히 현실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법부의 가처분 기각 판결까지 났는데도 편법으로 출국을 강행했다.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스스로 짓밟은 이기적인 돌반 행동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맞아요. 비판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딱 이겁니다. 당신의 신념이 아무리 고결해도 그 뒷수습은 왜 우리 국민 혈세로 해야 하느냐? 비용 문제가 크죠. 실제로 현지 대사관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외교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까지 다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했잖아요. 게다가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이나 기업들은 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활동가 몇 명의 이런 돌발 행동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이랑 외교 관계가 확 풀어지고 혹시라도 보복성 경제 제재를 받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하는 불똥이 튀면 그 피해는 현지에서 성실하게 생업을 이어가는 평범한 교민들이 다 떠안아야 하잖아요. 이런 우려는 정말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쪽의 주장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철학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죠? 이분들은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민간인의 굶주림을 무기로 삼는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라고 보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인종차별 철폐 운동이나 여성 참정권 운동 같은 인류의 거대한 진보는 언제나 그 당시에 실정법을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대목이 저를 제일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옹호하는 분들은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눈앞에서 수만 명의 민간인이 굶어 죽어가는 제노사이드가 벌어지고 있는데 고작 여권법 몇 조 몇 항 지키는 게 인류애보다 중요하냐? 이렇게요. 네,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헌법에 명시된 재외국민 보호 의무라는 건 그 사람이 선량한 모범 시민이든 아니면 법을 어기는 범법자든 상관없이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라는 거죠. 그렇죠. 생명권이니까요. 국가가 너는 우리 말 안 들었으니까 저기 업류되든 말든 우리는 모른 척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하고 뼈아픈 항변이더라고요. 네, 두 시각 모두 정말 탄탄한 타당성과 근거를 가지고 평평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인권을 수호하려는 개인의 양심적 자유, 그리고 자국민 전체의 안전과 국익을 관리해야 하는 국가의 통제 시스템. 이 두 가지가 이토록 극명하게 부딪힌 사례는요, 앞으로도 국제법이나 외교학에서 아주 중요한 교재로 남게 될 겁니다. 이번 깊이 있는 탐구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단순히 팔레스타인을 돕는 행동이 선이냐 악이냐 이걸 따지는 사건이 전혀 아니었네요. 네, 훨씬 복잡한 층위가 있죠. 국제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공해상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국가, 그리고 무효화된 여건을 들고서라도 기꺼이 사지로 뛰어드는 개인의 신념,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오면서 동시에 법정에 다시 세워야만 하는 국가의 고뇌까지, 이 모든 게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이것 같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시민의 개인적인 신념이 국경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국가는 과연 어디까지 외교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그들을 품어야 하는가? 참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과 책임의 분배는 과연 공정한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희와 이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어느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우셨나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법의 경계를 과감히 넘나든 활동가들의 용기인가요? 아니면 전체 국민의 안전과 외교적 균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냉정한 질서인가요? 정답을 딱 내리기가 참 어려운 딜레마죠. 네,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이 복잡한 딜레마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곱씹어 보실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면서 오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는 선택의 책임까지 지워줄 수는 없다.